산업 자체가 성장 산업인데 그런데 시장에서 소화되어 가지고 주가가 빠져 있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 똘망한 선두 그룹에 있는 애들을 딱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 수익 되게 많이 납니다. 매집을 하는 흔적을 찾아내자. 차트를 보면은 나온다, 그게. 그게 주가를 그날 올리거나 내리는 거예요. 원래 보통의 체결 단위가 아닌 독특한 체결량이 생깁니다. 아, 너무 기법을 가르쳐줬네. 볼리저 밴드, 뭐 인벨렛 펀드 막 놓고 RSI 놓고 막 분석해서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매수 타이밍 매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 안 납니다. 해보세요. 안 납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사람들이 이 주식을 지금 살려고 하는구나. 팔려고 하는 거야. 이게 그냥 정답이에요. 저는 이제 교보증권의 이제 지점장님이셨고 지금 네. 현재는 교보증권 영업부 부장님이신데 네네. 소개 보니까 네. 주식시장의 최일선에서 트레이더로 살아온 증권업계 산 증인 시스템 트레이딩인 MP 플러스와 지능의 HTS를 개발하셨다고. 이렇게 나온 것은요. 네. 소개를 이렇게 들은 거 부끄럽네요.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 이르증권에 젊었을 때 네.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IF 외환위기를 곧바로 맞았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장이 올라오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야, 알고리즘 매매 같은 걸 하면 될 것 같다. 또 주식을 교육하고 책도 내고 방송 같은 거 차렸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때. 네. 2000년도에 아. 한국경제TV 개국할 때 네. 그때 우리도 방송국을 같이 차리고 막 했었어요. 아, 그때부터. 예. 지금 유튜브 세상을 예. 20년 먼저. 예. 그랬는데 그때는 네. 인식 자체가 네.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인식 자체가 안 됐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또 너무 젊었고 저랑 네. 또 같이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둘이가 너무 젊었고 네. 그래서 어려워졌죠. 아. 망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트레이더로 살아왔다라고 이제 저를 이제 알고 있는 이유는 네. 우리나라가 1997년 IMF 외환위기 맞고 네. 98년도에 비로소 연속 재매매 온라인 거래가 됐어요. 네. 그 전에는 장내 3일 결제 주문지 써가지고 주문했고요. 온라인 거래는 98년 가을서부터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온라인 거래가 됐기 때문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단기 거래,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개념도 없었으니까 도서관 가서 미국에 있는 영어도 잘 못하지만 네. 트레이더 책들을 막 보면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 당시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3주에 300만 원 받고 당시 2000년도에.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전 트레이딩을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제 증권 업계에서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네. 증권 업계에서는 제가 데이 트레이딩 1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증권사 직원으로 있었지만 여러분과 똑같이 주식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로서 살아왔기 네. 때문에 트레이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 알고리즘 매매를 하고 싶었고, 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고, 앞으로 제가 증권 업계에서 나가기 전에 네. 꼭 하고 싶은 게 알고리즘 자동 매매를 완성시키고 싶거든요. 돈만 넣으면 돈 넣어놓고 나중에 수급만 하는 거. 편하죠, 편하죠. 네, 예. 그런 걸 좀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리즘의 검색 시기에서 종목들이 나오는 네. 추천 종목들, 우리가 관심 종목들이 나오는 거, 그 정도를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각 증권사의 HTS에 10시 이전에 매매, 2시 네. 이후에 매매, 뭐 장중 시가 돌파 매매, 장중 저가 뭐 이런 것들 써 있거든요. 거기 보면요. 그게 다 제가 하는 겁니다. 이름도 안 바꾸고 다 그대로 베껴서 각 증권사에 다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당시에 2000년대 그렇게 했어. 이제는 지금 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냐면 추억이에요. 이제는. 지금은 이제 워낙 고도화됐고 뛰어난 분들이 많아서 네. 예전에는 그냥 아주 초창기에 그런 일들을 했었다. 이 정도 소개를 좀 드리는 겁니다. 부장님이 저서로 이제 조금 유명한 책이 시브날 데이 트레이딩.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내신 책은 네. 주식 투자 기본도 모르고 할 뻔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저서를 보면서 약간 조금 좀 애매했던 게 네. 아니 이분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인가? 네네. 뭔가 주식 투자 기본이라고 하니까 예. 같이 투자를 할 분 같기도 예, 하고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인 거예요? 책의 변천을 보면은 네. 제가 10권 책을 냈는데요. 네. 이번에 11권째 책이 나오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시그널 데이 트레이딩 할 때는 초단기 매매, 시그널 데이 트레이딩, 네. 뭐 기술적 분석 위주의 책들이 거의 대주류였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런 매매를 제가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객들의 자금이 커지고 제가 운영하는 자금도 커지고 제 매매도 크니까 큰 자금 가지고 여러 고객을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은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한 개의 계좌 정도를 가지고 아주 또 큰 금액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종목이 오늘 뭐 그냥 제 소개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께 팁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어떤 종목이 있는데 하루에 10,000원짜리인데 거래라는 게 5만 주뿐이 없어요. 그런 종목은 10,000주 사면 안 돼요. 5,000주 사면 안 됩니다. 유동성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돈이 한 100억 되는데 데이 트레이딩 하기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갖고 해야 돼요. 못하죠. 예, 조그만 주식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내가 내 금액에 따라서 매매하는 종목이 다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무튼 초창기에는 작은 돈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했기 때문에 기초 분석 위주로 매매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뭐 50억으로 오신 분도 있고 10억으로 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뭐 5억으로 오신 분도 있고 네. 이제 투자 금액이 커졌단 말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또 고객 돈을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점점 데이 트레이딩에서 점차로 스윙이 되고 점차로 가치 투자가 되면서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매매 스타일도 변화가 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데이 트레이딩과 매매 타이밍하고 이런 것들 이제 서로 가미해서 매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차에 최근에는 이제 뭐 나이도 먹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가치 투자 위주로 많이 좀 했고요. 근데 사실 제가 원래 데이 트레이딩을 했던 사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치 투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들고 오래 버틴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데이 트레이딩이 훨씬 네. 그 고난이도의 실력이 네. 필요하고 네. 이거 정말 재능 있는 사람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사람마다 다른 거죠. 단기 거래가 제일 쉬운 거거든요. 왜 쉽냐면요. 삼성전자에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오후 주가를 맞추는 거 하고요. 1번. 네. 2번, 내일의 주가 맞추는 거 하고. 네. 3번, 일주일 후에 주가 맞추는 거 하고. 네. 4번, 6개월 후에 주가 맞추는 거 하고. 어떤 게 제일 쉽습니까? 오늘? 오늘 1번이잖아요. 네. 그게 데이 트레이딩이에요. 내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수수료가 많이 나가잖아요. 요즘에는- 자주 거래하니까. 요즘에 수수료 무료도 많고요. 네. 낮은 수수료가 굉장히 많고요. 예전보다는요. 근데 수수료라고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이 높은 거지 수수료가 높은 건 아닌데요. 세금이 우리 세금 낮춰줘야 돼요, 정말. 0.3% 정도 지금 맞잖아요. 네. 그러면 1억당 30만 원, 매도할 때 30만 원 받습니다, 여러분. 그럼 네. 그 세금이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ETF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ETF 단기 거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사람들이요. 이제 수수료 자체, 만약에 0.1이라고 쳐도 0.1, 0.1, 0.3 그러면은, 합쳐서 50만 원이잖아요. 1억이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을 내가 투자를 했을 때 5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만 또 골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킬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거래를 좀 많이 예전에 했었고요. 네. 이제 가장 최근에 주식 투자 기본도 모르고 할 뻔했다. 이 책은 작년에 왜 이런 걸 했었냐면요. 그 직전에 제가 기본적 분석책을 썼었고 기초 분석책을 이제 합쳐서 쓴 책을 하나 썼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했는데 제가 1년에 4번 정도는 전국 순회로 강연회를 하거든요. 강연회 하다 보면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리를 해 놓는데 제가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냐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주식 시장 내부의 메커니즘을 잘 몰라요. 내부의 메커니즘. 예. 주식시장 내부에 네.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메커니즘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번 같은 경우에 공매도, 이거 지금 제가 예전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공매도 시행되면서 네. 시비 발행을 하잖아요. 네. 시비 발행하면은 뭐, 리픽싱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2만 원인데, 전환 가격이 어떤 데는 막 5,000원, 6,000원 대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2만 원이면 얘네들은 2만 원에 그냥 공매도 때리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나는 전환될 물량이 6,000원이니까. 그럼 14,000원의 수익이 그냥 무위험 아비트라지 거래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주식이 이거 도대체 왜 빠지는 거야? 애널리스트 좋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네. 왜 빠지는 거야?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CB, BW, 유상증자, 특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네. 뭐 또는 파생상품과 연관된 거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다. 주식 투자할 때 좀 기본적으로 메커니즘 좀 알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이런 책을 작년에 써서 올 1월에 나왔던 그런 책입니다. 오르든 떨어지든 저도 그 이유는 알자. 예, 그렇죠. 아니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 내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예. 부장님은 예. 가치 투자를 잘하시는 분이세요?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만 선택한다면요? 전 지금 고액 돈을 데이 트레이딩을 못 하니까요. 네.
제가 혼자 제 돈으로 이제 증권업계 나가서 지금 못 합니다. 증권사 직원은 금액도 한정돼 있고 매매를 제법뿐이 못 해요, 한 달에. 네. 매매 회전율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 직원의 매매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증권회사에서 나간다면 저는 트레이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트레이딩을 잘하지만 예. 고객 돈 그리고 예. 회사에서 있을 때는 이제 가치 예. 투자를 주로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재 좀 주식 시장 예. 그 부장님 보시는 좀 상황이 좀 궁금한데 현재 주식 시장의 점검 및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사실 네. 주식의 나름 전문가라고 사실 그렇게 전문가는 아닌데 여러분들 네. 선배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막 올라가고 있고 좋은 시장에서 나쁘게 얘기하면은 되게 욕먹고 또 나쁜 상태에서 또 계속 더 계속 나쁘거나 뭐 또는 여기 사야 돼 그런데 더 빠지면 욕먹고 그래요. 그래서 대중 앞에서 네. 자기의 주장을 딱 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혼자 틀리면 안 된다. 방송하는 사람들은요. 독자적으로 혼자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내가 틀리더라도 남들 다 같이 틀렸으면 틀려야지. 틀리면 그냥 묻어가는데 나 혼자 틀리면은 정말 진짜 욕먹는 거거든요. 그건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이 간혹 있죠. 꼭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한번 스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맞춤 스타 되는 거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리고 지표들 굉장히 좋고, 미국의 지금 2분기 GDP 성장이 13%까지도 보고, 굉장히 이 실적들도 좋고, 네. 지표들도 좋고. 그랬던 것은 지난번에 이제 작년부터 돈을 많이 풀었지만, 올해 1월에는 뭐 각 개인 전 국민한테 미국은 지금 네. 돈을 좀 풀어준 상태이고요. 네.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제 돈을 풀어준 상태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있은 그 직후에는 그 돈을 풀었던 게 은행 금융권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돈을 푼 거는 직접적으로 기업하고 개인들한테 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기 회복의 전망을 보면은 네. 그것에 연동하면서 또는 그것을 선반영하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런데 어떤 걸 좀 걱정이 되냐면 네. 지금 상당히 급등한 상태에서 상단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냐면 이게 초기야. 아니면 올라갔다가 조정 보이고 이제 2차 상승이야. 네.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제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상승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그래서 저만이 아니고요. 뭐 저 미국의 옐런 장관이나 파월 의장이나 많은 투자의 그루들이 이제 위험의 경고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근데 모두 다들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제 마음 한구석에는 두고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팔고 그만두자?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정보들이 좋으니까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정도.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올라가면 네. 어디서 멈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어느 고점을 찍고 막 폭락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개인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고 네. 여러분들의 자금들이 이게 또 금방 빠져나고 이런 자금들이 아닌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롱텀 자금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심각하게 빠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네. 그러면 우리가 심각하게 빠진 걸 경착륙이라고 그러고 좀 안정적으로 박스권에 있다가 조금 물리고 그랬다 다시 올라오고 이런 걸 연착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일단 현재 단기에서 중기 올해 정도까지는 윗방향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는 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연착륙이 최선인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시장 전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지금 버블의 지금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것 같네요. 끝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걸 버블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욕먹으니까 네. 주식 들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네네. 욕먹거든요. 그래서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말이 그 말인데 고평가라고 얘기를 좀 하죠. 그래서 지금 많이 왔다라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등했다 이런 건 다 공감하실 텐데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빠져나가기도 예. 안에 있기도 다 약간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빠져나갔다가는 예. 더 오르면 예. 나만 이제 벼락 거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들어가 있다가 예. 폭락하면 예. 이제 크게 마이너스가 나는 거니까. 예. 도대체 그럼 이 상황에서 개인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네. 시장이 대세 상승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매를 하시면은 안 돼요.
그렇죠. 대세 네, 상승. 대세 상승일 때 매매를 하면은 수익률을 잘 까먹는 거예요. 그냥 네. 진짜 진득하게 들고 있어야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통 우리 제 증권사 직원들한테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증권사 직원들은요, 매일매일 각자의 영업 실적이 1위부터 이렇게 개수돼서 나와요. 아, 진짜. 개수로 나오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렇게 노조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조금 바뀌긴 했지만, 일단 1등부터 앞서 순서가 나와요. 그날 매매하면 수수료가 떨어지는 숫자, 영화 보셨죠? 영화 닥치면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숫자가 리스팅 되거든요. 네. 이게 보면요, 시장이 좋아서 막 올라갈 때는 이 숫자가 굉장히 좋아요. 직원들의 숫자가. 그렇죠. 시장이 떨어지거나 흔들리면 숫자가 안 좋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좋을 때 매매를 많이 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로. 예, 저는 항상 그걸 주장하거든요. 네. 시장이 올라갈 때는 냅둬야지 수익이 많이 나는 거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네. 주셨잖아요. 그동안에 작년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동안에는 그냥 들고 있어도 주식은 파는 게 아니야. 롱텀으로 들고 있을 수 있나. 이 말이 맞았습니다. 마켓 타이밍 하지 마라. 예, 그게 맞았어요. 네.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또 올해는 내 주식들을 관리를 좀 해가면서 가야 네.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시면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막 급등하거든요. 네. 그랬다가 또 다시 막 빠지고 네. 또 이쪽에서 급등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서 그 폭이 예전에는 50% 100% 수익 냈다는 사람이 굉장히 주변에 많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해보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5% 10%는 아니고요. 한 20%에서 30% 사이가 나면은 끊어주고 또 다른 쪽을 쳐다보고 끊어주고 쳐다보고 이렇게 해야지만 수익률도 낼 수 있겠지만 뭘 할 수 있겠죠?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들고 있다가 만약에 시장이 흔들릴 때 내가 이만큼 벌었다가 원이 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는 좀 관리를 해가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끊어낼 것들은 뭘까요? 당연히 그것은 이제 기본 원칙으로 가는 거죠. 제가 뭐 네. 트레이더로 살았다,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을 일제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네. 아무거나 갖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먼저 주식이 선정되어 있고 그 선정된 주식 안에서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선정된 주식은 뭡니까?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가치, 펀더멘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의 패션. 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패션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그동안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작년까지 내리 12년 동안 오른 게 성장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빵주라는 말이 생겼고 이런 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지금요. 올해는 이제 경기 민감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철강화학, 조선, 그쵸. 뭐 정유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 그쵸.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패션에 맞게 내 종목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네. 그 패션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혹시 오해하실까봐 미리 이제 그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네. 성장주가 오르고 경기 민감주가 오르는 시기가 한 몇 개월 지났어요, 사실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기 민감주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실적 대비 많이 올라온 게 많아요. 그래서 얘들도 좀 부담스러워졌어요. 이 양쪽 다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가 오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소비주가 오릅니다. 백화점, 편의점, 그렇죠. 섬유, 의복 이런 게 그동안에 멈춰 있다가 얘네들이 올라요. 이렇게 음식료나 이런 게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양쪽 다 지금 부담스러워 하는 거라서 좀 부담스럽지 않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섹터가 어디냐 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작업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찾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음식료라고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 그럼 많지 않습니까? 뭐 음료에 롯데시선 같은 것도 있고 네. 농구심 같은 거 있고 오뚜기도 있을 수 있고 대상도 라면도 있고. 있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네. CJ 제일장도 있고 요즘에 이제 CJ 제일장이 뭐 움직이던데 보니까요. 이런 게 있으면 걔네들의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렇죠. 걔들이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실적에 올해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물론 계절성 요인도 있지만 1분기 실적이 만약에 500억이 나왔어요. 네. 그럼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500억이면 5 곱하기 4, 4분기면 2천억이잖아요. 2,000억. 그래서 10배, PER 10배면 네. 시가총액이 2조지 2조. 않습니까? 2조. 네. 근데 2조보다 월도하게 높게 4조야 지금. 네. 어떤 거는 1조 5천억이야. 이러면 당연히 1조 5천억의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을 나는 거래를 해야겠죠. 네. 얘네들은 올랐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500억분이 안 났는데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4조에 있는 종목이 있어요. 물론 성장주들은 그럴 수는 있어요. 네.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종목들은 단기에 올라오면은 네. 팔아주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야겠죠. 그러면 좀
부장님은 올해 좀 관심 있는 섹터라든가 예. 뭐 혹시 유망 종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을까요? 어렵죠. 네, 어렵죠. 예, 그리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우리 김 작가님 TV에서 또 이 팬들은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본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그 회사에서 뭐라 할까요? 제어당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종목입니다, 종목.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증권사 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종목을 추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증권거래법이. 그렇죠. 제가 그래서 목 놓아서 이 얘기를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소위 우리는 그냥 민간인으로 표현할게요. 연예인 아니면 민간인, 증권인 아니면 증권맨 아니면 민간인. 네. 다른 사람은 종목을 막 얘기해도 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이게 직업이고 우리가 나름 전문가인데. 전문가는 얘기를 못해. 네, 우리 못하게 돼 있어요. 종목을. 특히나 제가 종목을 얘기를 했는데, 네. 제 고객이 가지고 있어요, 이 종목이. 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선침해야 되는 거죠? 선행매매. 네. 선행매매나 아니면은 뭐 주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그래서 네네. 종목 얘기를 굉장히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음. 그래서 제가 시황이나 섹터 얘기를 하는데 종목 얘기를 잘 안 해서 종목 얘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얘기하다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 고객분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제가 좋게 봐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얘기하다가 좋게 보는 종목을 던졌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어. 나중에 감사실이나 감사원에서 이거 뭐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 그쵸. 게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종목은 좀 힘들 것 같고 예. 섹터는 아니,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죠. 종목도 줄줄줄줄 얘기하면 돼요. 여러 가지를. 한 종목 찝으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분류를 하겠습니다. 어떤 네. 섹터를 딱 얘기하기보다는요.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류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네. 기존 주도주가 있어요. 네. 기존 주도주가 어디가 있냐면 반도체, 그렇죠. 2차 전지와 포함한 자동차, 네. 그리고 2차 전지 더 있고 5G 있었고요. 네. 이쪽 약간 IT 쪽하고 성장주 쪽에 있어요. 그쵸. 얘네들이요. 이게 기존 주도주예요. 얘네들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줄줄줄줄 했고 시장에 떠도 못 가고 계속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기, SDI, LG노트, LG전자 갖고 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예, 그런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게 한 축이에요. 네. 또 한 축은 현재 진행형인 축이 있습니다. 네. 화학주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철강주 올라가고 있고 건설주 올라가고 네. 있고 은행주 올라가고 있고 네. 기계주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이에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언제까지 좋을 것이냐 요 고민을 또 해야 됩니다. 네. 이쪽은 지금 내려가고 있고 이쪽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요거 두 개가 아닌 섹터들이 새롭게 나오는 것들도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거 외의 섹터들은 다들 그냥 테마입니다. 테마. 거기 중에 뭐 잡테마도 있고요. 네. 그냥 이슈 만들어갖고 막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내년에는 대선이 열리니까 대선 테마주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예,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거론하지 않고 전체 시황과 연관되어 있는 섹터가 움직일 것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쪽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뭐 2차 전지 기존에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이대로 그러면 끝날 것이냐 아니면 더 갈 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가 이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빠지면 더 사야 되느냐 요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요. 네. 얘네들이 실적이 좋아요. 실제로 사실은 뭐 조선 철강 정유화학보다도요. 네. 얘네들 실적이 더 좋아요. 근데 주식은 참 희한합니다.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으면 사실 그런 기업은 없지만 A, B가 똑같다고 쳐요. 네. 똑같이 하는 일도 똑같고 자본금도 납입자본금도 똑같고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A라는 기업이 재작년에 마이너스 2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네. OP가 작년에 마이너스 100억이었어요. 올해 BEP 0이에요. 내년에 전망이 50억이에요. 좋은데요? 50억이에요. 이쪽은 4년 연속 100억씩 또는 150억씩 딱 났어요. 그럼 얘는 내년에 50억이 날 거고 얘는 내년에 150억이 날 거잖아요. 근데 주가는 얘가 훨씬 많이 갑니다. 그렇죠. 훨씬 많이 떠요. 영업 이익의 기울기가 주가의 기울기예요. 똑같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얘네들 철강화학 조선 얘네들은 밑에서 올라와서 좋아지는 거고요. 네. 반도체나 얘네들은 원래 좋았죠. 원래 좋아했었던 애들이에요. 네. 삼성전자 보세요. 원래 좋았던 애들이에요. 얘들이 실적이 나빠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네. 그쪽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 돼요. 아, 이 정도면 좀 빠졌어. 이제 위로 여기서 사서 요만큼의 업사이드로 내가 먹을 게 있어. 그럼 들어옵니다. 기관 지금 좀 빠진 외국인. 상태인데. 기관 외국인들 들어옵니다. 네. 그 업사이드가 좀 돼야 돼요.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주식 투자할 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은 약간 폄하하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A라는 주식을 추천을 하는데 네. 10,000원짜리 추천하는데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9,200원. 이분은 자기 그 주식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래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주식 투자는 고위험 투자거든요. 그런데 이익도 10%, 손해도 10%, 확률도 똑같아. 이러면 안 되고요.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아야 되고, 그리고 밑으로 손절매는 내가 5%다. 그러면 위로는 15%, 20% 봐야 되고, 밑으로 10%다. 그러면 한 50%는 봐야 돼요. 그래도 정말 수익을 얼마큼 낼까 말까 하는 게 주식투자예요. 주식투자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사실 그냥 들고 있다고 버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 지금 기존 주도주들이 고점으로부터 빠지긴 했지만 위로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야지 이 업사이드에 내 폭이 생기는 거지. 지금 빠진 것 갖고는 그렇게 폭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고점을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다른 종목도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위로 10만 원을 향해서 10만 원을 넘어서 갈 수 있는 모멘텀이나 시황이 발생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한 모멘텀이나 시황이 발생이 되는 요건이 뭐냐? 그게 뭐냐? 그것은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전체 시장이 3,266포인트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3,300포인트를 넘어서 확 뛰는 시장이 돼야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즉 지금 자기 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할게요. 나는 시장이 3,300, 3,400, 3,600까지 간다고 대신증권이니까 어디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계시는 분들은 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들이 빠지는 대로 혹시 막 급격하게 좀 빠지는 이런 날이 생기면 또 사야 됩니다. 네. 예, 그렇게. 그래서 시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갈 때는 걔들 차례이다라고 믿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또 한쪽 얘기를 할게요. 한쪽 턴어라운드 되면서 올라오는 철강화학, 조선, 특히 뭐 조선 이런 데들은 수익이 그렇게 쫓아오지는 않아요. 네. 정유나 뭐 조선 이런 데는요. 네. 화학 같은 데는 좀 많이 쫓아오고요. 수익이. 네. 이런 데 쫓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숫자라고 표현하는데 숫자가 뒷받침돼야 되죠. 주가 올라오는 대로. 얘들이 지금 올라오는 건 턴어라운드에서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턴어라운드에서 올라오긴 하지만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냥 막 사기만 하면 올라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막 빠지죠. 이거 왜 여기서 왜 빠지지? 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그게 기본입니다. 펀더멘탈이에요. 얘들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기대감에서 올라요. 어떤 기대감? 야, 인프라 투자한대. 이제 경기가 좋아진대. 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대. 인플레이션 랠리가 발생이 된대. 아, 그러면 얘들이 좋아지겠네. 우라가미 군요가 그랬어. 그래서 얘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기대감에서 올라갔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야, 이제 더 올라가기 부담스러워. 요즘 좀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무조건 실적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종목으로 바뀔 거예요. 여태까지는 철강이나 이런 게 같이 올라갔어도 이제는 따로따로 갈 거예요. 거기서 진짜로 수익이 가는 종목이라 아닌 종목이 구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게 수익이 쫓아오는 정도로 봤을 때, 야, 업사이드가 더 위로 있어.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보고서에 나오니까 말씀드리면, CJ제일제당이 지금 현재가에서 35%가 40% 위로 업사이드로 보고서들이 오늘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요번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거예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올해 실적을 봤을 때, 아, 위로 업사이드가 이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들은 들고서 거래를 하든지,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등락할 때, 늘림목에 매매를 하든지 매매를 할 수 있지만,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미 수익을 다 땡겼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구분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제일 좋게 보는 거는 뭐냐면, 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굉장히 이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이제 몇 퍼센트 됐습니까? 얼마 안 되죠,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4%인데 지금 한 6% 넘었나요? 빨리 돼야 되는데, 정말. 네. 이거는 정치를 떠나서요, 여러분. 백신 우리 많이 맞고. 그렇죠, 빨리 맞죠. 그래서 면역체계 대대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영국, 미국. 그렇죠. 부럽잖아요. 얘들을 보면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면역체계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마스크를 벗으면 벗을수록, 네. 소비주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유통주들, 식음료들 이런 게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야외에 나가서 하는 것들이 뭐예요? 야외 스포츠 신발, 스포츠 의류, 네. 그리고 먹는 거, 레저, 네. 그리고 뭐 밖에 돌아다니면 이제 편의점, 뭐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이제 시작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위주로 거래를 하는 게 또 당분간 어떤 한 텀에서는 한 몇 개월 동안에는 네. 시장에서 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얘가 좀 길어지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네가 말한 대로 다 되느냐? 뭐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그냥 경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네. 시사 선택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요. 시장에서는 우리 그 소위 우리 전문가들하고 나면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약하거나 좋지 않은 섹터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안 좋은 섹터가 여러분 뭐죠?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는 그쵸. 엄청 안 좋습니다, 지금요. 네.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의 어떤 종목이 향후에 이러이러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 임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걸 라이센스하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 요런 종목을 지금 많이 안 좋으니까, 요런 종목 사가지고 탁 진득히 들고 있으면은, 업사이드가 뭐 50%, 100% 이상 날 수 있는, 더블 이상 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방송에 나가서 우리끼리 이렇게 방송하면서 제가 얘기 여러분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욕먹어요. 그런 주식 들고, 야, 그런 주식을 몇 개월 동안, 야, 그때 시장 빠지면 어떡해? 첫 번째 질문. 네. 두 번째, 아, 그래?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 또 시장은 또 어떠냐면요. 빠졌던 종목 더 빠져요. 더 올라가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은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근데 그런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데, 네. 현실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섹터를 얘기할 때, 좋은 종목을 얘기할 때 항상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패션인 종목을, 섹터를 얘기하지 지금 안 좋은 섹터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약바이오를 좋게 보려고 말씀드리는 게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 진짜 큰 돈을 번 많은 분들은 패션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좋지 않은 데를 쫓아다닙니다. 소외받을 때. 예, 소외받을 때. 실제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네. 이게 우리가 거래를 지금 막 치고받고 하면서 막 좋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철강 좋으니까 철강으로 얘기해 볼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막 또 샀는데 물렸다가 또 올라가. 역시 괜찮아. 우리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막 좋았다 안 좋았다. 뭐 벌면 또 좋았다가 그때 조금 팔아서 야 이걸로 오늘 소주 한잔 하나 뭐 이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연간으로 치고받고 해서 재밌게 매매를 했지만 연간 수익률이 얼마큼 나올 것 같아요. 그거나 지금 소외되어 있는 어느 한쪽에서 네. 내가 이 주식의 가치를 보고 여기서 내가 그냥 들고서 그래 지금 시장이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있는 한 나 들고서 연말까지 시장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연말까지 내가 지금 좋지 않은 지금 반도체도 많이 빠진 거 많거든요. 네. 이런 주식들 중에서 지금 내가 여기서 사서 나 그러면 매매 안 하고 들고 있을게. 네. 그렇게 해서 난 수익률이 어떤 게 높을 것 같아요? 물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는 들고 있었던 주식의 수익률이 훨씬 높더라고요. 저는 고객분들이 있으면 고객분들 성향에 맞춰 투자를 해드리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해도 20% 30% 깨지는데 화끈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고 달라요 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그냥 매매하지 않고 그냥 계획에 빠져 있었던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좌들이 수익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이거는 지금 질문에, 현문에 제가 오답을 드렸는데, 지금 섹터 질문을 하셨는데, 섹터는 그 세 가지 부류로만 답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런 섹터가 아닌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섹터 중에, 네. 우리가 저평가 종목을 찾으라고 하는데 저평가 종목을 어떻게 찾아? 이게 말만 쉽지 맨날 그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게 찾는 건 되게 어려운 거니까 그건 빼고요. 뭘 생각하시냐면요. 산업 자체가 사양 산업인 데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안 돼요. 아무리 저평가를. 아무리 소외되었어도 네.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산업 자체가 성장 산업인데 네. 그런데 시장에서 소화되어 가지고 주가가 빠져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 똘망한 선두 그룹에 있는 애들을 딱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 수익 되게 많이 납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롯데칠성이니 이런 거, 오리온이 이런 거 보면은 남들 다 오를 때 얘는 하나도 못 올랐어요. 뭐 호텔신라니 이런 거 못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닥에서 올라온 게 지금 얼마나 올라왔을 것 같아요? 30% 50% 다 올라왔거든요. 네.
그럼 연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해서 매매를 아무리 잘했다 쳐더라도 얼마나 내실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상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는 걸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기존 주도 섹터에서 그런 쪽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기존 주도주라 하면 IT하고 제약바이오주가 우리나라에서 투톱이잖아요. 이쪽에서 지금 소외받고 있어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부장님 말씀이 너무 공감 가는 게, 저도 이제 그 좀 거래를 했는, 매매를 네네. 했는 종목 네네. 계좌가 있고, 네. 예를 들면 좀 매매를 좀 덜한 계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 작년 저점 기준으로 지금까지 치면 한 5-6배 올랐잖아요. 그랬죠. 그냥 사놓고 예. 가만히 네. 있었으면 6배 예, 오르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지금 100% 이상 올랐는데,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이제 100%, 200% 이렇게 수익이 다 나신 거는 네. 또 아닐 거란 말이죠. 지금 손실이 훨씬 많을걸요? 최근에 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쵸. 아마 데이터를 내보면요. 네. 수익이 나신 분, 작년에 장이 1430 몇 포인트였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3200이니까 2배잖아요. 그렇죠. 지수가 2배인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 새로 트신 분, 새로 자금 입금하신 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아마 50% 이상 손실일걸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그렇습니다. 고점에 들어온 분들이 고점에 들어온 분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사고 팔고 하다가 맞아요. 이만큼 벌었다가 나중에 또 들어가서 또 거기서 깨지고 이렇게 주식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가 매매 전략을 갖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좀 하든지 나만의 타이밍이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정말 가치 투자를 하면서 그 주식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애매한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까 전에 좀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아까 전에 이제 기존 이제 성장주,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올해 1월까지만 성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네. 근데 이제 2월, 3월, 4월 때부터 죽을 좀 썼는데, 약간 저는 요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강남 집값이랑 네네. 강북 집값 비교할 때 네네. 강남이 오르고 강북이 좀 따라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래도 결국에는 강남이 더 오를 것이,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네. 이 투자할 때도 예를 들면 기존의 성장주라면 반도체든 뭐 네. BBIG든 네.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제 나머지들이 떨어졌는데, 네. 결국에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는, 근데 이쪽 철강이나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네.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근데 그게 중요한 말씀이시고, 그게 여태까지 경험적으로도 그랬고, 이론적으로도 그래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네. 실제로는 예,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번 시장의 대세 상승을 쭉 12년 동안 봤을 때, 네. 이번 대세 상승의 주도가 어디였습니까? 성장주, 빵주였잖아요. 미국을 그렇죠. 얘기를 할게요. 반도체, 얘네들이, 인터넷 얘네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주도였는데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얘들은 고평가돼서 요만큼 내려오고 저평가되었던 데 요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뒤바뀌어서 얘가 주도가 되고 얘네는 빠질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얘들이 주도권을 놓치는 순간에 시장은 이제 거의 대세 하락인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올라올 수는 있지만 이게 시장을 주도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예, 강북에 있는 힘들다. 아파트가 강남의 압구정 아파트를 뒤집지는 못한다는 거죠. 뒤집지는 못.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인 거예요. 걔들은요. 걔들은 성장이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 시크릿컬은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기대감과 그리고 일부 수익이 턴어라운드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지. 네. 이 시크릿컬하고 경기가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좋을 것 같습니까? 2022년, 23년, 24년 계속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네. 턴어라운드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얘들은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얘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고요. 쉬고 있는 얘들은 뭐 시장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 성장하는 섹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다시 주도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네. 거기에 저의 그 인사이트를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지금 경기 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또는 여러분들이 주투자를 한 지 얼마나 됐죠? 또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여러분 들으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경기 호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경기 화랑이라는 말을 경기 좋다는 말을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들었는지. 저는 들어본 적 있어요. 한번. 언제 그러냐면요. 외환위기 맞기 직전에 1995년, 96년 요때 네. 정말 좋다. 25년 전. 네, 정말 좋다. 그때 그랬거든요. 네. 그때 이후에는 경기 회복이라는 말을 했지만 호황이다 화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돈이 또 풀렸잖아요. 그래서 경기 회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경기 회복을 지나서 호황과 화랑이, 이게 오라가미 군유의 이론이잖아요.
주식시장이 4개에서요. 여기서 호황과 화랑으로 가는 그런 시장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시크릿콜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더 엄청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기가 호황, 화랑으로는 다시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체적 너무 오랫동안 저금리, 저성장 국면에 지금 전 세계 사이클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바이러스를 맞았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돈을 풀어놔서 마치 회복되고 좋아진 거로 느껴지만, 그것을 위한 피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호황이 될 수 있을까? 화랑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정말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전체적인 흐름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접목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성장주가 쉬더라도 더 가고, 시크릿 컬들은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어떤가 어떻게 보면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분법으로 좀 나눈다는 매매를 조금 단기 매매는 시크릿컬에서 좀 하고 그 성장주는 좀 장기 투자하는 게 좀 각자 맞는 방식이 지금 있는 시기에는 좀 그렇죠. 지금 시기에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부장님의 좀 예전에 투자 예. 뭐 성적이 약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예. 혹시 뭐 투자를 해서 좀 돈을 잘 버신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 때는요, 네. 데이 트레이딩 했을 때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두면 데이 트레이딩 하고 싶고요. 지금 왜 안 하냐? 저희는 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지금. 고객돈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고객돈한테 했다가는 고객돈한테 딱이 맞겠죠. 그쵸. 왜 내 돈 갖고 계속 사고 팔았대 하냐? 스스로 먹으려고 하냐? 예, 그거 못 하고요. 그때가 제가 제일 좋았고요. 네. 그거 외에 운영을 해드리면서 좋았던 경험은 이제 같이 투자를 하면서 좋았던 경험과 그리고 실패했던 경험을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종목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과거 사례니까요. 네, 메디톡스라는 종목이 네. 옛날에 막 10,000원, 20,000원 이때 그때는 저는 별 몰랐고요. 그때는 뭐 자신도 없었고요. 한 80,000원 정도서부터 메디톡스를 매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고점은 80만 원이었습니다. 그 종목이요. 근데 제가 그 종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왜 그렇게 했냐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메이톡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톡신 회사입니다. 우리가 보톡스라고 일컬어지는 보톡스는 미국의 엘러간 회사의 톡신 이름이 브랜드명이 보톡스고요. 실제로 이제 톡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갖고 있는 게 메디톡신, 뭐 코어톡스, 뭐 이렇게 이노톡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톡신의 균주라는 게 전 세계 5개뿐이 없어요. 엘러간, 그리고 뭐 헛주라니까 뭐 어디, 뭐 이름은 지금은 뭐 좀 너무 오래되고 잊어먹었지만요. 우리나라에 메이톡스가 있고요. 중국에 있고 독일에 멀츠가 있고 한국도 어디다 5군데뿐이 없어요. 이 외에는 균주 자체가 없는 거예요. 독점적인 거예요. 독점적인 균주를 가지고 그리고 그 균주에서 계속 만들어내 배양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얘네들이 한때 80%였어요. 마진이 8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1,000억을 벌면 800억이 영업이익인 거예요. 매출이 800억이면 1,000억이면 800억이 영업이익인 거예요. 야, 80% 나올 수도 있군요. 네. 진짜 단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저는 어떤 주식을 되게 좋아했냐면 지금도 그렇고요. 독점적인데. 저는 그래서 팻도시의 경제적 해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되게 좋아하고 제가 즐겨 보는 책들이 있어요. 윌리엄 오딜 책, 뭐 이렇게 피터 린치 책 이렇게 즐겨 보는데요.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독점 남들이 절대 쫓아오지 못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여러분 애플이 독점적입니까 아닙니까? 처음엔 독점적인데 지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왜냐? 애플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폰도 있고 뭐 중국의 폰들이 저가 폰들이 어마어마하게 경쟁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제 독점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 아주 충성도 있는 고객층을 애플 팬덤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무너지지 않고 실제로 판매 대수가 줄어들어도 수익은 늘어나죠. 앱이나 다른 걸로 수익을 내죠, 애들이. 애플 쓰시는 분은 노트북, 데스크탑, 휴대폰, 거기다 아이폰 전부 다 같은 브랜드. 저희 집에도 저희 딸내미 하고 다 이거 이거 뭐죠, 이름이? 아이팟인가요? 아이팟. 그거 되게 비싸요.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 휴대폰 써도 뭐 컴퓨터는 LG 걸 쓸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쓰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팻도시의 책을 보면은 이 경제적 해자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것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판단했을 때 그때 메이톡스가 그랬던 거예요. 이건 다른 데서 못 만드는 거예요. 얘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실제로 성공을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안 좋습니다. 지금 18만 원인가 그래요. 왜 그랬냐면은 5년 전인가 6년 전부터 대웅제약하고 이 균주 싸움이 벌어졌죠. 우리나라 전 세계 5개뿐이 원래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대웅제약, 휴원스 한 6군데, 7군데에서 보톡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들하고 이제 균주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소송이 부르고 이거 우리 거 훔쳐가지냐 안 훔쳐갔냐. 네. 미국 ITS 소송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그것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흙탕 싸움이 돼가지고 개판돼 버렸어요. 아무튼요. 결과론적으로 개판이 됐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것은 독점적으로 얘들만 가지고 있어서 얘들만 할 수 있는 기술력, 파이프라인,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 충성되는 고객. 그러면서 그걸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었는데 그 확장이요. 국내에만 있으면 안 돼요. 국내에만 있으면은 얘 한계가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한계가 있어요. 왜 매출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전 세계에 나갑니다. 중국도 나가고, 유럽도 나가고, 미국도 나가고, 전 세계에 나가거든요. 그런 확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선택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고요. 실패한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그 전에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경제적 혜자와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메디톡스 말고도 나머지 4개가 더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미국에 상장된 것도 있을 거잖아요. 엘러간이요. 네. 왜 그거를 안 사고 메디톡스를 사셨던 거예요? 그러면? 요건 궁금하거든요. 그때는 해외 주식이 이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해외 주식은 진짜 밤에 기다렸다가 인터넷도 느리고 종목도 매매 주문도 있는데도 몇 군데 없었고 그래요. 한참 전인 얘기니까. 네. 그리고 그때는 엘러간이 이미 컸던 회사예요. 전 세계 굉장히 큰 회사였고요. 큰 회사였고 메디톡스는 이제 시작하는 회사였어요. 시작하는 거고 한국에서는 메디톡스밖에 없었던 거고. 당시에는. 알겠습니다. 그렇었고요. 실패한 경우는 부끄럽지만 근데 의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AP 시스템을 저는 주식 투자를 해서 내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 좀 롱텀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기업 탐방을 갑니다. 기업 탐방을 가서 과자 부시를 사서 바깥을 사든지 가서 좀 잘 설명을 한 개라도 더 들으려고. 그래서 AP 시스템 여기 이 혹시 IR 담당자분 주식하시면 잘 지내시죠? 내가 자주 갔습니다 여기 이분한테 자주 갔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기술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열처리 장비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제가 언제 실패를 했냐면 2010년도쯤에 이 기업을 한참 다니고 이제 투자를 집중적으로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아몰레드 스마트폰이 나온다 어쩐다 막 이럴 때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이 막 고사양이 아니었어요. 카메라도 그렇고 고사양이 아닐 때였는데 이제 그런 기술이 얘네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애널들한테 그런 자료를 듣고 그래서 탐방을 가고 이거 성공하면 대박이다 얘네들. 이것도 얘네뿐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가는 못 오르고 그리고 실제로 뭔가 발표가 안 나와. 뭔가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서 물어보면은 뭐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 아시죠? 반도체에서 수율이 안 나오는 거. 뭐 100개를 만드는데 그 중에 뭐 몇십 개 이상은 성공적이 되는데 뭐 10개뿐이 성공 못 해. 이게 수율이 안 나온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열 처리를 하면서 그때 뭘 했냐면 이게 옛날 유리였잖아요. 유리가 아닌 강화 필름으로 지금은 강화 필름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위에. 그리고 이 케이스도 한때는 메탈 케이스였다가 한때 또 플라스틱으로 됐다가 지금은 또 메탈 케이스 많이 씁니다. 왜 경량 메탈이에요. 요즘에 가벼운 거예요. 이렇게 진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얘네들이 열 처리 장비를 했었는데 이거를 강화 필름을 하는데 이게 자꾸 녹는다는 거예요. 계속 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성공하면 이거는 뭐 애플에도 들어가고 전 세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독점적인 어떤 기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식을 제가 당시에 12,000원인가 뭐 이렇게 사서 쭉 올라가고 뭐 그래서 16,000원인가 정도까지는 올라갔었는데 야 이거 성공하면 대박이다. 뭐 한 3만 원 이상 뭐 봐야 되지 않겠냐. 적어도 2~3배는 이렇게 고생해서 했는데 근데 거의 16,000원이 고점이었어요. 16,000원이 고점을 찍고 개발이 안 됐나 봐요. 그때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지금은 다 됐어요. 그리고 이걸 그러면 2010년도니까 한 2017년도에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7년을 기다렸으면 그게 5만 원 넘게 갔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5만 원인가 6만 원 갔을 텐데 그때 6~7년을 제가 기다렸으면 됐겠죠. 우리 이런 주창하시는 분들처럼 진득하게 회사를 믿고 롱텀으로 이제 기다렸으면 성공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16,000원 고점을 찍고 저점이 4,000원인가 5,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신용도 레버리지 일으키고 꽤 많이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메디톡스도 주력으로 있었고 얘도 주력으로 좀 있었던데요. 12,000원에 산 게 10,000원을 깨고 내려가는데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고객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스트레스가. 그래서
10,000원 깨면서 9,000원 좀 내려와서 그래도 그 소질이 큽니다. 40%. 왜냐면 레버리지 그죠, 썼기 그죠. 때문에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털어가지고 나중에 뭐 6,000원, 5,000원 가는 거 보면서 잘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잊어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게. 이때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반면교사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네. 제약바이오도 똑같고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5G가 있는데 뭐 6G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우리 전기차 얘기하고 있는데 수소차 얘기하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수소차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수소차의 실체가 정확하게 뭔지 네. 우리가 말은 맨날 하고 그렇죠. 그런데 수소차들이 뭐 돌아다닌다고 하면 몇 대는 돌아다니긴 하는데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 좀.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내가 느끼기에 또는 내가 검증을 했을 때 이게 좀 된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좀 위험이 좀 덜한데 초창기에 들어가면은 물론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낼 수 있겠죠. 네. 그만큼 리스크가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견뎌야 되는 구간이 견뎌야 되는 구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 견뎌야 되는 구간에서 검증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손실이 난다. 이걸 지금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캐즘 이론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캐즘 이론이라는 게 실제로 여러분 SNS에 쳐보시면요. 네. 캐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신기술이 나오잖아요. 네. 신기술이 나오면 초창기에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 아까 제 그 AP 시스템을 하면 초창기에는 그것 때문에 떠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게 상용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상용화가 안 되거나 네. 또는 얘는 개발을 했는데 완제품에서 얘를 받아들일 단계가 안 돼 있어. 이 캐즘 이론은 뭐냐면 신기술이 나왔는데 우리의 일상이 이 기술을 받아들일 상황이 안 돼 있어요. 이해됩니다. 야, 그러면 얘가 상용화되지 못하거든요. 아. 그러면 그냥 주가가 빡 빠져요. 이 기술이 이제 사양돼 버립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엄청 이게 많이 빠져요. 네. 많이 빠져요. 그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구간이 생기거든요. 이 캐즘의 구간이 생긴다는 거를 우리가 반드시 신기술에 있을 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차량 측면에서는 방금 예를 들은 게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 있고 거기 덧붙이면 뭐 자율주행차까지 예. 된다면 예. 어떻게 보면 전기차는 지금 이제 대중화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예, 타보고 예. 있고. 예. 근데 사실 수소차는 예. 점유율이 내가 알기로 예.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고 자율주행은 아직 상용화가 되려면 좀 시간이 예. 많이 걸릴 텐데 그렇죠, 그렇죠. 뒷단에 있는 수소차나 자율주행차는 예. 예. 좀 그런 관점에서는 언젠간 되겠지만 예, 예. 지금 들어가는 거는 예.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 뭐 그렇게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매매 전략도 다른 거죠. 전기차는 지금 사가지고 10년 기다릴 거야. 네. 이런 게 아니고 전기차는 이제 끊어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밑에서 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그쵸. 2차 전지를 LG화학을 여러분이 밑에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에서는 여기서 사서 날 롱텀으로 들고 갖고 와 10년.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런데 내가 수소차나 자율주행에 이 기업은 이런 기술이 있어서 난 믿어. 이건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이건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LP 시스템이 그 이후로 지금 12,000짜리가 4,000원까지 갔다가 예. 지금 최고 고점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만 원, 6만 원까지 갔던 것 5만 같아요. 6만까지 갔으면 네, 네. 그 걸린 기간이 한 5, 6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이 모든 결과를 알고 다시 돌아간다면 예. 사놓고 계속 그냥 기다리는 게 맞는 거겠죠? 왜냐면 12,000원에서 예. 5만 원까지만 지금 4-5배니까. 저는 당연히 그럴 마음으로 했었던 거고, 네. 그리고 그 안에 제 아무리 제가 뭐 이거 갖고 치고받고 해서 데이 트레이딩해서 아무리 제가 매매를 잘한다 하더라도 네. 그만큼 수익을 내기는 어려웠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수익 내는 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젊으신 분들, 새롭게 투자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특히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은 건요. 저는 이렇게 뭐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고 제가 성공해서 대박 냈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목 아픈데 떠들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네. 팁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지만 주식시에서 정말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부가 생기냐면요. 네. 쪼잔하게 조금씩 자잘하게 벌고 깨지고 벌고 빼지고 하는 거는 그냥 놀이입니다. 놀이예요. 그거는. 진짜 투자해서 내가 벌려면요. 내가 돈이 500만 원 있는데 500만 원 내가 5억대 50억대 아니 그게 가능해? 500만 원 벌어가지고 50만 원 벌면 기분 좋아가지고 뭐 또 같이 내가 밥 살게 뭐 지금 이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 500만 원이 2천만 원이 되는 경험이나 2천만 원이 1억이 되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시면 네. 그러면 그분은 이걸로 정말 50억 100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한 번쯤은 그런 쪽에 하나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권유드립니다. 그럼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맞습니다. 좋은 종목, 뭐 좋은 기업, 나쁜 기업 어떻게 좀 골라낼까요? 일단은 재무제표에서 항상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재무제표에서 제가 보는 것만 말씀드리면요. 이거 뭐 제 책에도 그냥 맨날 써 있는 얘기지만 네. 재무제표에서 보는 거는 당연히
매출 보죠, 네. 뭐 OP 보죠, OP 마진 보고 순이익 보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장주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중요하고요. 굴뚝주는 순이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장치 산업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얼마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OP 마진입니다. 아까 메이톡스 할 때 80%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여러분 이 성장주는 OP 마진이 40% 이상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장주 소형주에서 대박을 내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유명한 투자의 구루들이 쓴 책들을 보면요. 네. 윌리엄 오닐 이런 분들도 그렇고 OP 마진이 30% 40%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거죠. 우리 보통 자동차 OP 마진이 몇 프로 나죠? 뭐 4%, 5%도 있고요. 10% 아래가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렇게 20%, 30%씩 나는 주식들은 성장주예요. 그래서 OP 마진을 되게 중요하게 저는 많이 생각해서 보고요. 근데 성장주들은 어떤 리스크가 있죠? 재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의 전체적인 부채 비율. 보통 부채 비율이 뭐 200% 아래면 안전하고 네. 100% 안전하면 더 안전하고 그렇죠. 그러는데 저는 심지어 200%, 300% 이런 거 안 보고요. 100% 아래만 봐요. 그냥 100% 아래. 부채 비율은 절대적으로 낮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유보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게 네. 성장주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주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거 뭐냐면 PBR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리서 방송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CJ A&M이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많이 드는 종목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CJ A&M은 왜 이렇게 가치를 평가를 안 해주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다른 거 다 성장주 오르는데 CJ A&M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주가보다 못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애널드도 굉장히 목표 주가 낮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할 말은 없지만, 근데 CJ E&M 같이 어떤 성장주가 있어요. 네. 근데 성장주는 위험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재무제표가 그러니까 부도 리스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PBR이 1 이하야. 성장주도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인데 여러분 제약바이오 주식이 그런 주식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약바이오거나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에 어떤 칩을 넣는 회사든지 이런 회사가 있는데 네. PBR이 0.6이야. 네. 망해도 나는 내 원금은 건져. 네. 얼마나 베스트죠. 그런 주식이. 베스트죠. 베스트죠. 네. 그런 주식을 보는 거예요. 성장주에는. 지표를 어떤 걸 보냐로 하실 때 PBR. 그리고 또 하나는 현금 물음표를 전 제일 많이 보는 건 무조건 어떤 주식이 내가 이거 사야겠다 그러면 현금 물음표부터 보거든요. 네. 현금, 영업으로부터 얻는 현금,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부터 얻는 현금, 그리고 투자활동으로부터 얻는 현금. 영업으로부터는 현금이 돌아와야죠. 플러스로. 네. 이익이 나야 되죠. 그리고 투자활동은 당연히 마이너스여야 돼요. 투자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투자활동이 플러스인 회사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투자활동에서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고, 재무활동은 뭐 플러스해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그렇지만 돈을 벌어서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치 투자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네. 미래 성장을 바탕으로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재무제표를 보면서 가는 것을 이제 저는 선호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식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요. 스토리. 책도 아닌데. 회사에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회사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다음은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할 거고 그 다음은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성장을 할 거고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기대감을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미래 성장의 기대가 있어야죠. 네. 근데 그런 게 없는 회사도 있긴 있죠. 네. 맨날 음료수만 만들고 맨날 아이스크림만 만들고 맨날 똑같은 신발 만들고 신발도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고 옷도 새로운 거 만들어야 똑같은 거 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쪽은 그렇게 좋게 보질 않고요. 네. 스토리가 있는 회사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스토리와 실적, 뭐 재무제표만 보면 되는 걸까요? 저는 뭐 그 정도의 정보를 좀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막 이제 일부러 찾지 않아도요. 네. 많은 분들이 다 얘기를 해줘요. 방송을 하루 종일 유튜브 여러분 보시면 네. 많은 분들이 모아서 읽어주고 네. 요즘 좋은 시대라서 그렇죠. 다 읽어주고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에서 이렇게 듣다가 하나 더 팁을 더 드리면 지금 가장 핫한 거 뭐냐면 그날 하루만 탁 들어보면요. 그날 하루 나와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종목이 있죠. 네. 그 종목이 그 시기에 가장 핫한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종목을 딱 핫한 종목을 몇 개를 딱 꼽아 놓고요. 그래 놓고 얘들의 수급 상황을 보고 차트 보고 또 실적이 어떤지 요 정도만 체크하셔도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들이 다 하고 계시니까.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게 업이니까 네. 그런 종목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이제는 저도 이제 그만할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남들 다 해주니까 남들 다 해주는 거 가지고 할까. 아니, 근데 시장에서 그만큼 핫하다는 거는 네. 그만큼 좀 많이 올랐을 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올랐을 때 얘기를 했겠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강주 얘기하고 있고 뭐 반도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율주행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종목들을 그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쭉 리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하나는 내가 체크를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율주행에 있는 종목이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핫한 한두 개 종목 갖고 막 매달려서 하지 밑에 있는 것들 중에 저력이 있는 종목을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종목들을 찾는 작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종목을 찾으면 이게 결국 그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모든 투자자분들이 제일 힘든 부분을 생각하는데 네. 도대체 얼마에 사야 우리가 싸게 사는 건지 적정 주가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계산할 수가 없어서 네. 많은 분들이 투자가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은 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곱하기 멀티플을 하는 게 시가총액이고 네. 시가총액을 주식수로 나누면은 현재 주가니까 이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도 싼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주식은 사야 되는데 딱 하나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얘가 왜 싼가? 이유가 있는가? 네. 근데 이유가 없는데 싸다. 네. 그럼 결국은 그건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주식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이론적으로는 안전마진이 있는 주식을 사야 되고 그쵸. 절대 저평가 주식을 사야 그쵸. 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주식은 없어요. 그런 주식이 언제 나오냐면요. 시장이 폭락할 때. 시장이 폭락할 때만 나오지 네.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거나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이미 주가는 모든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주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오히려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 내가 그러면 어느 정도 주가의 가치는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래의 가치를 아직 반영하지 못하는 것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주식들이 움직이는 건데 그런 주식이 움직이는 것들을 내가 미리 알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그 IT 종목들을 잘 보시면요. IT 종목에서도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지금 막 뜨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듯이 이렇게 봤더니 실적이 뭐 작년에 적자 났다가 지금 보니까 10억이야. 근데 시가총액이 뭐 6천억이야. 이런 기업들 많아요. 그런 애들은 왜 그렇게 떴냐면 이제 곧 실적이 엄청 좋을 거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걸요. 그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나도 그렇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게 어렵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그걸 아느냐? 거의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그런 게 많았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미리 사놓고 뭐 이런 게 구속되고 막 그랬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알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들이 남들한테 공표되기 전에 나한테만 가르쳐 주느냐?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들이 이 주식이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것을 알고 어떤 매집을 하는 흔적을 찾아내자. 흔적을 찾아내자. 그게 우리 차트에 거래량이나 차트를 보면은 나온다, 그게.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가 차트가 우선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목이 우선이지만 가끔씩은 차트를 쳐다보면서 야, 요 종목은 이거 왜 거래 들었지? 이거 얘들이 왜 샀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골라내고 그런 거 골라내고 거꾸로 방법이죠. 종목을 찾아서 얘를 보는 게 원래 맞는데 차트에서 특이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찾아서 얘가 왜 그랬을까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일주일, 뭐 어쩔 때는 한 달, 시장이 좋을 때는 그냥 한 달 정도, 흐름이 바뀌지 않을 때는 한 달 정도인데, 한 달 정도씩은 종목들을 섹터 차트 보고 종목들 차트를 이렇게 축축축 봐요. 근데 종목이 지금 코스피가 950개고 코스닥이 1,500 몇십 개니까 합치면 2,400, 2,500개 되잖아요. 그 2,500개를 그냥 차트 띄워놓고 이렇게 화살표 했고 하나 이렇게 탁탁탁 누르면은 금방 봐요. 사실. 그래서 특이한 것만 좀 추려내면은 좀 알 수 있거든요. 또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섹터에서만 그렇게 종목을 좀 봐서 특이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특이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의 이유를 다시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장님 쓰신 책에 보니까 뭐 10초면 충분한 차트로 종목 찾는 거. 요거 10초 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실 10초도 아니고요.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딱 보면 딱 누르면 차트가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좋다 나쁘다를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그러니까. 제 책에도 썼고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얘기가 민망하긴 한데 여러분 꽃이 있잖아요. 꽃이 있으면은 뭐 그냥 여기 있는 이런 거 해도 되나요? 네,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포스트잇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딱 그냥 인지하게 보실 때 이건 포스트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포스트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는
또는 분홍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고 뭐 색색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게 꽃을 얘기하는데 꽃을 딱 보면서 아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 무슨 꽃이네 이 정도 생각해요.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얘는 파란색이네, 얘는 보라색이네, 얘는 주황색이네, 아 저거 무슨 색이지? 이게 몇 장이 있지? 이렇게 분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꽃도 보면서 아 해바라기가 이쁘네, 뭐 이렇게 하지. 네. 해바라기 잎이 몇 개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직관적으로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모든 차트는 어떻든 간에 우하향이 아닌 우상향, 우리 다 아는 정배열의 종목을 가지고 우리 거래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밑에서 소외된 종목은 우하향 하면서 아래에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인 경우에는 특이하게 내가 골라내는 거고, 보통의 차트에서는 이미 터닝해서 우상향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10초도 안 돼요. 2초만 보더라도 누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래량. 요 두 가지만 보면은 금방만 볼 수 있어요. 그럼 차트 투자 판단의 핵심은 거래량인 건가요? 당연히 거래량이죠. 이거는 뭐 영원한 네. 주식 시장이 있는 한, 주식 투자를 하는 한, 네. 그리고 제도 모든 책에서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 모든 유튜브를 보더라도요, 거래량이 핵심입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조금 더 깊게 들어서 장중 체결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장중 체결량. 네, 장중 체결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무슨 차이가 있죠? 거래량은 장이 끝나고 나서 거래량이잖아요. 누적 거래량이잖아요. 장중 체결량은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시면요. 네. 스마트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있으면은 네. 체결이 이렇게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옆에 보면 이렇게 체결이 하나 이렇게 몇 주씩 이렇게 되죠. 네네네네. 이게 몇 주 되잖아요. 네. 얘는 지금 67,400원짜리니까 한 주, 10주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200주, 500주, 네. 1000주 네. 이 체결이 다른 애들이 있어요. 네. 그게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는 거예요. 네. 그냥 일반적인 체결이 주가를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니고 네. 아, 너무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게 주가를 그날 올리거나 내리는 거예요. 네. 원래 보통의 체결 단위가 아닌 네. 독특한 체결량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조금 더 양이 많은 거 말씀하신 건가요? 조금 더 아니고 이제 아주 독특하게 많은 체결량이 생깁니다. 네. 주가가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경우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제 책 보고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럼 매매 타이밍을 위한 뭐 6가지 요소도 있다고 봤는데 어떤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제 책에 다 있는 건데. 아, 네네. 네, 이런 내용. 근데 조금 제가 왜 그냥 말씀드리기 싫어서가 아니고 네. 조금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다고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6가지 요소가 뭐냐면 저는 시간, 가격, 거래량, 속도, 움직임, 멈춤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속도가 빠른 애들이 수익률이 좋을까요? 느린 애들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내려가는 속도가 빠른 애하고 1번, 내려가는 속도가 느린 애하고 2번, 어떤 게 수익률이 더 좋을까요? 빠른 애가 수익률이 더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빨리 내렸다는 얘기는 내릴 때 매수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올라갈 때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급등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폭락했죠. 네. 거기 이렇게 내려오다 폭락했죠. 요만큼 곧바로 올라오죠. 빨랐죠.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죠. 네. 거기는 그렇게 매물이 없어요. 이제 각도로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간이 빠를수록 유동성이 많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동성이 많아지면 내가 훨씬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고 투여되는 돈도 많을 수 있고 수익률도 높게 볼 수 있어요. 네. 얘가 느리잖아요. 그럼 나 느리게 살 때도 느리게 사야 되고 그리고 목표 수익도 낮아야 돼요. 이렇게 다 특징들이 있어요. 네. 이게 6가지의 요소마다 그 특징들을 제가 하나하나 써놓은 거예요. 밑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술적 분석을 판단을 하고 내가 주식을 사면 내가 언제쯤 팔아야지, 언제쯤 사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트 투자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이제 거래량인데 네. 사실 거래량은 좀 네. 특정 시간대에 좀 많이 몰리지 않나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이요. 아침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래서 모든 스캘퍼들, 데이트레이더들은 갑자기 스캘퍼, 데이트레이더 하니까 또 여기에 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여러분들 내가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스캘퍼들은 과거에 하루에 50번, 100번 매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데이트레이더들도 하루에 뭐 10번 정도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정말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감이 있는 거예요. 막 중구난방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주식이 이 움직임의 주가 움직임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네. 이들의 매매를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장 아침 1시간에 거의 대부분 끝나요. 여러분 주변에 데이트레이더들 있으면 보세요. 아침에 1시간 정도 딱 하면은 나가서 그냥 놀아요.
놀아요. 중간에 하지 않습니다. 네. 놀다가 안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오후에 다시 보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변동성과 유동성은 아침하고 저녁에 1시간 정도에만 있고요. 아침에 매매 공방이 일어난다는 거는 오늘 뜰 거야 오늘 빠질 거야를 결정하는 거고, 오후에 매매 공방이 있는 거는 난 내일 뜰 거야 내일 빠질 거야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 시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자, 이거는 데이 트레이더들이 그렇게 한다고 쳐요. 나는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야. 난 가치 네. 투자자야. 롱텀 투자자야. 네. 좋아요. 롱텀 투자자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체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왜 알아야 돼요? 뭐냐면요. 만약에 시장이 계속 빠져요. 네. 난 근데 이 주식을 사고 싶어. 그러면 아침에 사야 될까요? 저 오후에 사야 될까요? 빠지는 주식이. 시장이 빠지고 내 종목이 빠지고 있어요. 오후에 사야 되는 거예요? 오후에 사야 됩니다. 네. 확인하고. 왜냐면 아침에 사면 물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후에 확실하게 터닝하는 걸 보고서 사야 돼요. 오후에도 계속 밀리면서 끝났어. 오늘 내일도 사면 안 떨어지겠죠. 돼요. 예, 내일 떨어져요. 그럼 내일 또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장이 맨날 뜨는 장이에요. 핫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요즘에 기계주, 철강주, 뭐 오늘 뭐 섬유주, 의류주 이런 게 뜨잖아요. 이런 게 뜨는데 얘 막 시장도 올라가고 지금 가장 핫 이슈에서 뜨고 있는 종목을 내가 오후에 살 거야. 그럼 내가 맨날 못 사요. 그럼 맨날 못 산다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달라요. 그렇네요. 예. 내가 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쳐요. 네. 그러면 내가 팔려고 해요. 그럼 막 뜨는 종목이 있어요. 네. 그런 뜨는 종목을 내가 분할 매수 이익전을 해야지. 그러면 아침에 애들이 뜨거든요. 네. 아침에 탁 떴다가 밀려요. 그러면 아침에 살짝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확인하고 팔아야 돼.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팔았는데 센 종목은 어때요? 오후에 또 다시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침에 밀렸다 다시 떠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파는 거는 오후에 팔아야 된다고요. 근데 장이 막 빠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네. 얘가 단기 반등을 해가지고 운 좋게 지금 내 수익을 내고 있어요. 시장이 하락 중입니다. 이 종목도 그동안에 좀 안 좋았는데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때 내가 탁 잘 잡아갖고 지금 한 5% 10% 수익이 났어요. 근데 요 종목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욕심내고 이 주식을 다음날 확인하고 끝까지 있다 팔아야지. 그럼 아마 마이너스 파게 될 거예요. 아침에 떴다 그냥 밀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롱텀으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네. 언제 사야 되느냐, 언제 팔아야 되는 타이밍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 타이밍은 거의 대부분 아침과 저녁에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부장님이 이제 많은 분들이 차티스트 오해할 수 있으니 네네. 이제 부장님이 또 최근에는 가치 투자를 많이 하신 분에게 네네네. 부장님이 이게 투자의 기본 원칙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기본적인 분석도 하고, 이제 가치 분석하고, 기법 분석하고, 타이밍 잡고, 저는 이제 탑다운으로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긴 알아야 돼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한다고 여러분 뭐 나무라지 마시고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단기 거래가 재밌고 맞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 미국의 SES에서 로빈훗 앱을 뭐 규제한다고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네.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주식 투자를 너무 게임하듯이 한다. 제가 보면서 픽 웃었어요. 그럼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단기 거래 하는데. 네. 유통시장에서 단기 거래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규제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규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에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단기 거래. 그래서 그렇게 예전에 1998년, 99년도에 단기 거래한 사람들이 지금도 단기 거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더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걸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이 깡통이 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좌 개설을 하면 지금은 일중 거래 위험의 고지에 사인해야 돼요. 네. 너 데이 트레이딩 하려면은 위험하다고 우리가 고지했다. 그걸 사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위험하다. 자꾸 왜냐면 반복해서 깨먹으면 금방 깨먹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본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매매 투자 원칙은 달라져야 된다. 네. 내가 조금이라도 5% 10% 마이너스 나는 게 도저히 난 용납이 안 돼. 난 이런 주식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이 롱텀을 들고 있으면 수익 낼 것 같아요? 아니, 주식이 어떻게 사자마자 계속 오릅니까? 중간에 5% 빠졌다가 다시 100% 가는 주식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못 견뎌서 하는 분들은 네. 시간의 리스크를 못 견디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래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내가 진득하니 마이너스 20% 콜, 마이너스 20% 나더라도 난 이 기업을 믿고 나는 이걸 뭐 3배, 4배 정도 팔 거야. 이런 확신을 갖고서, 믿음을 갖고서 가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10% 입에서 큰 게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히 성향의 차이예요. 기업에 믿는 신뢰의 차이도 있지만 성향의 차이거든요. 네. 요게 있고 또 하나는 자금 용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업 투자 제가 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는데, 네. 본업이 있고 주식 투자를 재테크로 해야지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생활비도 해야 되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해야 되는 건
이 성공률 높지 않습니다. 돈을 빼는 게 아마 모두 다 느끼실 거예요. 아마 진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이 자금이 내가 이러신 분들이 저한테도 이러신 분들이 전화해서요. 내가 이번에 전세금을 받았는데 2년 동안 근데 큰 돈이에요. 뭐 3억, 5억 뭐 이 돈인데 그동안에 이걸 어디다 또 놓아봤자 뭐 이자도 안 나오고 그동안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걸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어떡하냐. 이런 돈 있죠. 네. 이런 돈은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험해요. 왜냐면 주식은 단기 거래를 빼놓고 모든 거래는 언제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 될지 명확하게 누구한테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 주식은 끊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주가가 언제 올라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요번에 돈을 뺐는데 뭐 연말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연말에 중도금을 넣어야 돼. 뭐 연말에 쓸 돈이야. 그런데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6개월 정도 있으니까 그때 해봐야지 이런 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수익 내기가 어렵고요. 그런 분은 소위 어디서 막 봤더니 누가 이 주식이 뭐 향후에 성장성이 좋고 그래서 이 주식은 가지고만 있어도 수익이 난다 그래서 샀어요. 네. 가지고 있어 수익 나요. 만약에 5년 후에 10배 났다고 쳐봐요. 근데 그분이 무슨 그렇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올해 말에 써야 되는데. 네. 성향과 자금 용도에 따라서 분명히 매매 전략이 달라야 된다. 요것부터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저는 탑다운 분석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네. 시황이 깨지는 장에서 네. 좋은 주식이,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다 박살납니다. 다 박살나요. 그렇죠. 오늘처럼. 오늘 뭐 그 정도 박살은 아닌데. 네. 50포인트. 왜냐면 저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내 주식이 다 상패야. 이런 시기를 겪었던 사람이라서. 저 같은 개인 투자자는 어저께가 한 50, 60포인트 올랐잖아요. 네. 오늘 50포인트, 60포인트 네. 떨어지면 네. 굉장히 좀 허망하더라고요. 시황이 무조건 중요하고요. 내 주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네. 분석. 그리고 내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냐는 시황이 무조건 따라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강연회 안 하지만 강연회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제 책에도 써있지만 네. 강연회를 2시간짜리를 하면은 1시간 정도를 강연을 해요. 또 좀 길어지면 시황을요. 좀 길어지면 1시간 반을 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졸아요. 별로 듣기 싫어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이러이러한 sek터가 좋고 이러이러한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때 딱 이제 그거죠. 이제 그거는 물론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분석해서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요. 네. 그 종목이 지금 각광을 받고 지금 매수해야 될 이유가 전에 있는 거예요. 섹터가 있고 시황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시황이 이런 시황이라서 시크릿컬이 올라가고 시크릿 올라가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종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 단계가 하나도 없이 그냥 누가 현대제철 좋대. 그 현대제철을 매매를 했어요. 근데 빠져. 이게 지금 빠지는 게 조정인가요? 아니면 대세 상투인가요? 이걸 모른다니까. 이 앞에 걸 모르면은. 네. 그래서 저는 이 앞에 거를 충분히 평소에도 많이 들으시고 네. 이거를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속수들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남들이 다 얘기해 주잖아요. 유튜브에서 보시면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래 니네들이 그랬어? 눈 딱 감고 그래 내 생각에는 요거 일리가 있고 요거 일리가 있어. 이렇게 좀 될 것 같다. 이 정도 느낌만 있으면 돼요. 네. 그 정도의 느낌의 시황관을 좀 가지고 그리고 나서 종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그 부장님 하시는 게 그럼 탑다운인 거잖아요. 예. 바텀업을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많죠. 누가 제일 이렇게 많이 하냐면요. 네. 증권사 직원들이요. 증권사 직원들을 계좌를 보면은 그냥 이 성장주, 중소형주 조그만 것들 가지고 조그만 것들 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래도 스몰캡의 애널리스트 분들도 자기가 잘 아니까 자기가 시황과는 상관없이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 1,000억이지만 나 이거 너무 100배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너무 허황되게 얘기하니까 10배 뭐 이거 1조까지는 내가 볼 수 있어. 그 정도까지 스토리가 있는 회사야. 그래서 뭐 빠지도 그냥 그런 거 그냥 묻어두고 소위 그 스타트업 기업에 장애 기업에 투자하듯이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전액을 하지 말라고 하셔도 좋은데 전액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훨씬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린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실패한 케이스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걸 버텨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없어도 되는 돈은 없다고 존리 대표님께서 그랬지만
좀 나한테 그렇게 큰 돈이 아닌 돈이 있죠. 네. 큰 돈이 아닌 정도의 돈을 가지고 딱 투자해 놓으면 그러면 그냥 기다릴 수 있어요. 또는 저축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그래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월 뭐 50만 원, 100만 원 그냥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만 원, 20만 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 정도의 본인의 규모가 있잖아요. 네. 300만 원 버신다. 네. 2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20만 원어치를 그런 종목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건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딸 아직 이제 뭐 실제로 그렇게 해주진 않고 있는데 우리 딸도 그렇게 하게 할 겁니다. 20만 원 정도를 계속해서 넣는 거예요. 저축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네. 그게 언제 올라갈지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얘는 올라갈 거야라는 주식은 어디서 많이 주워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특히 중고차 직원들은 저희는 그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기다리다가 손절매하면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손절매 때 올랐으니까 이번에 기다려요. 그랬더니 시장 폭락해서 또 바텀을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탑다운에서 네. 시장 판단하고 그다음에 주도 업종 판단하고 주도 주식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보세요. 시황 나왔어요. 섹터 나왔어요. 요즘에 얘기를 할게요. 요즘에 시황이 뭐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는 시황이에요. 시크릿컬이 올라가요. 뭐 철강주예요. 또는 뭐 요즘에 뭐 음식료예요. 아까 말씀드린 CJ 제일제당이에요. 그러면 CJ 제일제당의 가치 분석을 하면서 야 좋으니까 또 누가 방송 파트 얘기하길래 그냥 엔터. 이거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공부하셔서 네. 자 이거 지금 사면 이거 꼭 조정 보일 것 같아. 네. 지금은 이거 따라서 사야 돼. 이런 원칙의 매매 기법은 분명히 정형화돼서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찌 생각해보면 가치 분석이나 시황 분석보다 이게 훨씬 쉬워요. 매매 원칙하는 게 되게 심플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 분석이 더 어렵고 시황 분석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시황 분석이 얼마나 복잡다양합니까? 이게 굉장히 그렇죠. 어렵고요. 그래서 시황 분석 못한다고 시황은 포기하는 분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섹터는 이제 많이 뉴스에 나오고 그렇지만 섹터도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분석 섹터가 되게 어려워요. 종목 가치 분석도요. 그런데 이 종목이 움직이는 주가 움직임은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얘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어떤 놈은 수세 상승, 어떤 놈은 수세 하락, 어떤 놈은 이중 고점 이렇게 그런 어떤 룰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요. 그래서 그 룰을 좀 공부 좀 하셔갖고 룰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는 요런 거만 해야지. 나는 요런 상황에서 매수하고 요런 상황에서 매도해야겠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그 보조 지표를 막 놓고 왜 전문가들 보면 보조 지표 놓고 뭐 일목균형표, 볼리저 밴드, 뭐 인벨렛 펀드 막 놓고 RSI 놓고 막 분석해서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매수 타이밍 매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 안 납니다. 해보세요. 안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 그대로 차트에서 나오는 매수 매도 타이밍은 주가가 오르면 매수 타이밍 나오고 주가가 빠지면 매도 타이밍이 나오는 사후적인 겁니다. 네. 사후적인. 사전에 그거를 알고 들어가야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요. 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게 주식을 보면서 그래서 거래량은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 주식을 지금 살려고 하는구나, 팔려고 하는 거야. 이게 그냥 정답이에요. 이 주식을 살려고 하는구나, 팔려고 하는구나. 그걸 그냥 읽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주가를 보면서요. 네. 우리 여러분들이 주가를 보면서 그래서 현재가만 보시잖아요. 네. 그렇게 현재가를 보지 마시고요. 현재가는 뭐 내 현재가고 항상 보는 게 현재가고 잔고 보실 거예요. 현재가 잔고야 보지. 어차피 끝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얘가 지금 현재가에 있는데 매수 매도 호가가 있고 거래량이 있고 차트가 어떤 상태이고 체결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걸 하루 종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가끔 가다가 뭐 1시간에 한 번은 궁금해서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아까 말씀드린 체결 단위라든지 그 외에 뭐 기관이 샀냐 팔았냐 프로그램 매수이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좀만 이렇게 보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은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형화된 전략을 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장님과 인터뷰 준비하면서 다른 채널 몇 개를 좀 보다가 정말 좋았던 멘트 중 하나가 그 성장주 투자하실 때 좀 어떤 종목들은 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수익이 날 수도 있다. 그 이야기가 좀 되게 좋았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냥 저 한번 믿어보세요. 내가 20만 원어치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요. 왜 했었고요라고 과거형을 쓰냐면요. 요번에 장이 빠지면서 올라오면서 그걸 털어갖고 다시 탈국을 했어요. 그냥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그랬거든요. 20만 원, 만약 50만 원어치를 해갖고 500만 원어치를
뭐 한 방에나 넣지 말고요. 그냥 내가 돈 생길 때, 네. 지금 목돈을 넣으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생길 때 1번부터 10번까지 50만 원씩을 다 어떤 주식을 샀어요. 이렇게요. 얘를 내가 다 성장주라고 생각하고 샀어요. 네. 성장주 투자는 짐 슐레이터의 줄루 투자 기법,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피터 린치 책에도 그렇고요. 네. 그런 분들 얘기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분들 책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다 갖고 계실 것 같으니까요.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뭐 다 50만 원씩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5년 후에 보자고요. 5년 후에. 네. 5년 후에 봤을 때 그 중에 2개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있죠. 그 중에 2개 정도는 못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네. 나머지 6개가 있어요. 뭐 5대5라고 칠게요. 5개는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5개가 올라갔던 게 어떤 놈은 뭐 50% 오르고 어떤 놈은 2배 오르고 이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성장주라는 전제를 깔았잖아요. 성장주들은 올라간 게 그래서 제가 매도수 10배까지 올라간 걸 본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실제로 성공하면은 그 기업이 이게 5배, 10배씩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금 주가 한번 보세요. 우리 뭐 유진테크니 지금 뭐 테크윈이 우리 흔히 그냥 움직이는 반도체에 있는 대표 종목들 얘네들 보면 그 밑에서 불과 5년 전, 6년 전에 보세요. 주가 얼마였는지. 얘네 주가에서 지금 거의 다 10배씩 다 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약에 됐을 때 네. 그러면 보세요. 50만 원이 하나가 500만 원 되고 하나가 500만 원 되고 이 2개만 벌써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더블 났네 벌써. 예. 그리고 얘네들은 빠졌어도 전체 내 사이즈는 네. 전차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주기로 가는 것이 네. 제가 보기에는 장기 가치 투자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저는 에브리바디 모든 국민이 그렇게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내용이 그 네. 피터 렌치 월가 영웅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종목을 투자했을 때 이제 오를 수 있는 폭은 제한이 없는데 어쨌든 떨어지는 거는 일반적으로 내가 원금으로 만나면 원금 이상을 이룰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실제로 근데 왜 제가 이런 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네. 우리 증권사 직원들 중에 좀 뭐 성공했거나 돈을 좀 벌었거나 하는 친구들 중에 장기기업 투자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증권사 직원들 중에는요. 그쵸. 장기기업은 정말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럼 빵 될 수도 있어요. 성공하면은 막 진짜 얘는 10배가 아니고 엄청난 수십 배라는 종목도 나와요. 그쵸.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주식을 한 번에 많이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조금씩 넣어요. 500만 원, 뭐 300만 원, 뭐 많이 넣은 거 1000만 원. 1000만 원 이내예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아직 꽝이 안 되고 아직까지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중에 한두 개가 성공을 했을 때 이게 다 이제 회복이 되고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돈을 버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런데 장기 기업은 훨씬 어렵잖아요. 근데 이미 코스닥에 들어와 있고 코스피에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서도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종목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을 해볼 만하지 않자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이것도 종목은 말씀 안 드릴게요. 미국은 원격 의료 또는 AI 의료 있죠. AI에 의한 빅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치료하고 또 거기 진단해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조단입니다. 조단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5-6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중에서도요.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대부분 다 그럴걸요? 그렇죠. 1000억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런 기업들이. 인정도 안 되고 그리고 실제 수익도 별로 안 나고. 근데 그게 저는 그래서 증권업계에 있으면서 가장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대기업 위주로 수출주 위주로 그동안의 기업이 발전해 왔고 그리고 제도 자체도 그들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그만 중소형의 기술주들이 참 크기가 어려운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못 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기업들이 좀 세상이 변하면서 좋은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상장되었던 것은 검증을 받고 들어온 거니까 이런 종목에서 하는 거는 장외기업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실수 확률이 적죠. 그렇게는 꼭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게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언젠가 되지 않겠냐.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언어 빅데이터를 가지고 전 세계 언어를 뭐 다른 나라 우리나라를 영어를 중국어로 이렇게 언어 번역해 주는 번역기들 기업체들 있죠. 그런 기업체들이 우리나라도 한 2개인가 3개 있거든요. 그 보면은 우리 HTS에도 보면은 그 미국의 영어로 쭉 나오고 그걸 한글로 번역되면서 뭘로 번역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회사들 중에 하나가 이제 플리토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회사가 네이버하고 제휴도 하고 그런 제휴 때문에 떴기도 했지만
지금 또 다시 빠져. 지금 모르겠어요. 요즘에 안 봐갖고 시가총액이 1,000억 될래나? 뭐 1,000억 안 되거나 그 언저리일 거예요. 근데 회사의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도 있고 스토리도 있어요. 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또는 손님 걸 가지고 있다가 뭐 누구한테 추천했다가 그거 못 올라가면은 정말 진짜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못하고 우리가 직접 투자를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내가 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걸 다 사갖고 있으면은 정말 진짜 뭐랄까요. 화병 걸리죠, 화병. 그냥 안 되니까 주가가 그렇죠.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 어떻게 말씀드리면 1,000만 원이 있으면 거기에 50만 원, 100만 원은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투자는 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권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장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혹시? 작년에 새롭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랫동안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요즘에 조금 가슴 아프고 좀 스프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저도 여태까지 26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 때도 있고 빚도 질 때도 있었고 또 좋은 굉장히 돈을 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주식 투자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제가 막 뭐 엄청 성공해서 잘나서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주식 투자에서는 주식 투자 안에 있는 이 안의 메커니즘, 이 안에 독특한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한 분들이 아직 그게 모르고 이제 앞으로 닥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으니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과거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얘기는 들어보면은 내가 다 하는 얘기야. 뭐 전문가들 얘기해봤자 뭐 걔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도 좀 너무 그러지 마시고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습득을 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통찰의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식시장 앞에서는 무조건 겸손하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교보증권의 박벤창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